자리를 오늘 가득 채워주셨어요. 오늘 매진 됐었거든요. 일단 많은 성원 보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개봉 전에 V앱 진행한 이후에 이런 구성으로 멤버들을 GB에 모시는 거는 처음이에요. 이지영 배우가 개봉 이후 지금 처음으로 GB에 참여하셨는데요. 오늘 아마도 N차 관람을 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께 질문하실 시간 충분히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꿈의 제인 연출한 조현훈이라고 합니다. 볼 영화가 많을 텐데 이렇게 제 영화 바로 봐주시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재밌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의 제인에서 지수를 맡은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퇴근하시고 부랴부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재밌는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의 제인 공식 답답이 역할 부생 이미지입니다. 불금의 귀한 저녁 시간에 이렇게 꿈의 제인이라는 영화에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꿈의 제인이 2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요즘에 독립영화에서 사실 1만 관객만 넘어도 우리가 대박이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꿈의 제인이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2만 관객을 돌파할 수 있었다는 점 일단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일단 감독님과 배우분들께도 굉장히 기쁜 스코어거든요. 등장하실 때 박수를 쳤지만 2만을 기념하면 다시 한번 박수를 앞으로 더 쭉쭉 사랑받길 바라면서요. 여러분께서 질문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앞에 계신 분들께 질문 드리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길게요. 일단 감독님,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무수히 많이 생산되고 있고 사실은 이 영화를 부산국제영화제 선보이신 이후에 굉장히 많은 반응과 이야기들을 들으셨잖아요. 근데 영화를 찍을 때와 그 영화가 사람들에게 공개된 이후에 어떤 담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은 이후에는 감독이 그 영화를 대하는 태도라던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공개하셨을 때랑 지금 혹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우선은 처음 개봉을 하고 이렇게 관객분들의 어떤 리뷰라고 할까요? 이런 감상을 제가 듣고 이렇게 GB 같은 자리가 마련이 되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는 방향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 구조적인 부분에서 좀 난해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방향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가 든 생각은 이 영화를 개인의 어떤 경험과 개인의 어떤 삶에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감상을 읽을 때 제가 제 안에서도 공명이 생기는 걸 느끼고 내가 쓸데없이 GV에서 그렇게 또 너무 설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또 어떤 분에게 감상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또 지금은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 역시도 이제 이 영화를 이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섞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관객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이렇게 보시는 방향 그리고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를 제가 또 따로 이렇게 읽는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 되고 있고 우리 영화에 되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리 순서대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주영 배우가 연기한 지수의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되게 모두를 이렇게 끌어안는 것 같은 굉장히 넓은 포용력과 시각을 가진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많이들 좋아하실 이주영 배우의 전작 춘몽의 경우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배우가 그 연기한 주영이라는 인물이 영화의 전체적인 톤의 매너처럼 꿈처럼 좀 후련히 나타났다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한예리 배우를 중심으로 한 그 여자 캐릭터를 둘러싼 세 명의 남자들 약간 이겨버리는 캐릭터 이런 식의 목표를 가지고 계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 영화의 지수 같은 경우는 연기하면서 어떤 목표를 세워두셨어요?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영화 안에서 지수의 목표는 굉장히 뚜렷했던 것 같아요. 제인팸과 병우팸에서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거는 있지만 일단은 지수한테는 더
동생의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영화 안에서. 그래서 어쨌든 동생과 함께 살 집, 그리고 그런 조금은 힘든 지금의 삶을 이겨내고 그냥 그런 울타리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지수한테는. 촬영하는 중에도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꿈의 제인이라는 영화 안에서 그런 울타리를 바라고 있기는 하지만 지수 또한 그런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이상의 양동생과 함께 그런 게 가장 중요했지 않았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극 안에서 현실적인 목표가 가장 뚜렷한 캐릭터이기도 했죠. 반면 이민지 배우님 공식 답답이라고 설명을 해주신 그 소연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소연의 캐릭터를 가장 처음 보고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인물은 쉽사리 동정하거나 연민이 되게 어려운 캐릭터거든요. 그중 제인의 대사 마냥 되게 치사한 애 캐릭터이기도 하고 좀 반성이라는 것을 모르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캐릭터가 사랑받지 못하는 인물,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걸 어떻게 이런 주인공으로 극을 끌어갈 생각을 했을까. 감독도 놀랐고 배우도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을 소연 캐릭터로 보고 가장 처음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줄타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뭐 소위 말하는 비호감과 호감의 어떤 경계라든지 아니면 답답함과 약간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캐릭터의 중간점이라든지 이런 줄타기가 조금 어려운 과제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어떤 줄타기를 해야지 하면서 연기를 했던 건 아니었고, 사실 감독님의 연출로 인해서 그렇게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이 친구가 막 연민을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임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뭐 대사에 있는 그대로, 그리고 어쨌든 이민지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막 그런 데에서 착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연이는 사실 되게 뭐 답답하고 이기적이고 약간 좀 짜증나는 캐릭터라고 보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계속 생각해보면은 가끔 저는 그게 보통의 삶을 살아왔다기보다 그냥 뭔가 기본의 삶을 살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런 저 같은 사람도 약간 나 살자고 남을 살짝 이렇게 좀 한 발짝 물러서게 하는, 약간 모서리로 내모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런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약간 나를 위해서 뭐 약간 남에게 조금 상처를 주거나 모서리로 내보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항상 모서리에 있었던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제치지 않으면은 이제 이 친구가 점점 떨어질 곳으로밖에 갈 수 없던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친구는 얼마나 살기 위해서 남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기적인 행동을 했어야만 했는가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감독님하고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고 연민이 드는 감정이 처음 영화를 접했을 때보다 점점 커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영화를 공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이민지 배우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제가 뭘 놓쳤을 거라는 강박에 굉장히 시달리거든요. 볼 때마다 의미가 너무 달라지고 눈에 그때마다 박히는 장면들이 하도 달라서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언제쯤 이 영화를 온전히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저는 빠지곤 하는데, 가장 최근에 봤을 때 가장 눈에 밟혔던 거는 소연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그 지수의 동생을 만나고 밑으로 내려와서 물가로 막 달려가듯이 걸어가가지고 물가 앞에 딱 등지고 서 있는 그 뒷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지수의 동생을 만나서 소연이 건네받은 그 캐러멜,
같은 거 하나로 이 캐릭터는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인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 캐릭터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수치스럽다라는 감정을 처음 느끼는 포인트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인물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바라보는 게 사실은 영화를 보는 재미이기도 한데 이 영화는 그 계기를 아예 주지 않아 버려요. 우리한테 그 장면을 상상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뒷모습만 계속 보여주는 소연의 얼굴이 어땠을까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떤 얼굴을 상상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혹은 연기하셨을 때 실제 표정 같은 거 혹시 기억나세요? 실제 표정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말씀드려도 되나요? 어차피 저희 이제 조명도 얼마 안 됐으니까 저희 이제 영화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 장면에서 끝나긴 하는데 그 뒤에 더 찍었던 장면이 있어요. 편집이 됐는데 제가 그 물가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약간 무릎까지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감독님? 네. 근데 거기에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진짜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엄청 불안해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조 감독님이 한번 들어가 보고 서로 이렇게 발을 걷고 한 번씩 들어가 보고 했는데 최선의 위치를 찾아서 거기까지만 딱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장면을 촬영을 했었는데 시원하게 잘렸더라고요. 굉장히 두려움과 약간 공포감, 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공포감 그런 게 촬영 당시에는 있었고 소연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그쵸 수치 같은 게 많이 느껴졌겠죠. 또 어떨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떨 때는 그게 용서의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약간 그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 선배님이 밥은 먹고 다니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연이 그때는 아마 좀 내가 뭔가 단단히 잘못한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 이민지 배우께서 설명하신 물에 들어가는 장면 같은 경우는 아직 미공개 장면으로 풀리진 않았지만 지금 영화를 배급한 넷나인 필름의 SNS에 들어가 보시면 영화에 담겨있지 않은 미공개 씬이 공개가 하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연이 처음에 집에 도착했을 때 제임팸이 소연을 두고 수다를 떠는 장면인데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오늘 영화를 보신 분들은 미공개 장면도 집에 돌아가셔서 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주영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지수의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조금씩 그렇지만 배우의 고유의 매력이 덧입혀져서 상당히 더 매력적인 캐릭터로 완성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지수라는 캐릭터가 이주영 배우님의 합류 이전에도 원래 약간의 톰보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처럼 지금의 어떤 쾌활함과 어떤 의리 같은 것들을 갖춘 캐릭터로 가는 방향에 서 있던 캐릭터였는지 아니면 이주영 배우님의 합류로 조금 성격이 바뀐 캐릭터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큰 틀은 많이 바뀌지 않았고요. 오히려 좀 외모적인 부분에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기억하는 지수의 시나리오상에 적힌 그런 외모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었냐면 인형 같은 외모의 예쁜 지수 이런 식으로 써 있었던 게 저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감독님한테 못하겠다 라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만약에 이렇게 인형 같은 외모의 지수를 해야 되는 거면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좀 사실은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었던 거고 어떤 뭐 소연을 대하는 소연과의 관계 이런 방식 같은 거는 많이 다르지는 않았었고요. 제가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어찌됐든 영화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캐릭터가 제인과 지수 이렇게 둘인데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시나리오상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운명이었지만 지수가 죽는 게
죽었어야 되는 되게 말이 어렵네요.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수가 죽게 되는 것에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어요. 지수를 연기하면서 저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지수 역할을 제가 이제 완성된 것을 보고 제가 원래 이 이야기는 사실은 단편에서 시작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가출팸 아이들의 이야기였는데 거기서 가장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가 결국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로 죽게 되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최종적으로 다 된 걸 봤을 때 제가 원래 그 역할이 지수로 변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을 텐데 분명 그것을 지수라는 역할이 이렇게 이주영 배우한테 가서 근데 그 역할은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제 시나리오에 있던 그 역할인데 그 역할이 이렇게 지수한테 옮겨가서 저렇게 나온 모습을 보면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 가장 어떤 아이들 중에서 가장 이렇게 가장의 모습으로서 아이들에게 그 어떤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역할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주영 배우가 그런 점을 잘 보여준 것 같고 특히 뭐 아까 말한 그런 어떤 이 지수란 역할이 시나리오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던 것은 뭐 캐러멜 하나를 먹어도 좀 뭐 분위기 있게 먹잖아요. 이렇게 피자집에서 캐러멜 하나를 까먹어도 이렇게 무게감 있게 먹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캐릭터를 좀 이렇게 스스로 조금씩 쌓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배우가 이제 죽음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명확하게 해두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가령 이제 연출자로서의 의도 같은 것들인데 이 친구가 이 죽음을 앞뒀다기보다는 그 씬에서 보여줬던 눈빛이나 이렇게 뭐 파우치를 꽉 쥐는 이런 행동들은 사실 저는 죽음을 각오했다라고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것들을 더 목표했던 친구고 실제로 그 캐릭터는 그만큼 의지가 강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도가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긴 해요. 사실은 좀 그게 이제 제인의 죽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가끔 다르게 이렇게 읽히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지수는 그런 선택을 하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명확했던 거죠. 목표 자체가. 감독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관객석으로 마이크 넘길게요.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관객들에게 섣부른 희망을 주지 않으려고 무던하게 애를 쓰고 피해 다니는 영화처럼 보이거든요. 영화의 전체가. 근데 마지막 장면은 되게 이례적으로 좀 희망을 어느 정도 남겨놓는 장면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에서조차 감독이 아니야 너무 심한 것 같아. 아니야 조금 더 넣어볼까? 이런 식의 고민들이 엿보이는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희망을 남겨두는 것을 굉장히 고심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마지막 장면이었거든요. 실제로 그 고민을 하셨어요? 너무 과한 것 같다라던가 조금 빼볼까라던가. 근데 결국에는 제가 무언가를 이렇게 늘어놓고 여러분들에게 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선택이 있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저한테 중요했던 것은 특히 편집하는 게 중요했던 것은 소연이가 좀 무언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여기까지 어쩌면 나름 절박하고 또 슬프게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 캐릭터에게 개인의 선물 같은 말이 없으면 그러면은 안 되겠지 않는가, 이 아이를 너무 외롭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너무 컸기 때문에 좀 최대한 좀 따뜻하게 가고 싶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뭐 이 영화를 결국에 마지막에 어떤 메시지, 어떤 이야기로 끝낼까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이 아이에게 잠깐이라도
만끽할 만한 순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게 가장 큰 목표였던 것 같죠. 네.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오늘 질문해주신 분들 선착순 5분께는 꿈의 제인 캐릭터 포스터를 증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기 있는 저 포스터를 드릴 예정이에요. 어느 분께 제일 먼저 마이크 드릴까요? 일단은 맨 뒤에 계신 분께 마이크 먼저 드리고 다음 분들께 드릴게요. 저는 저희 대학 동기들이 반반이었거든요. 이 영화를 꼭 보라는 친구들이랑 이 영화를 보지 말라는 친구들이랑 저는 근데 좀 원래 저도 사실 그래서 안 보려던 쪽이었는데 오늘 이런 자리가 있어서 보게 된 거였는데 사실 왜 보지 말라 그랬는지랑 보라 그랬는지 둘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 게 전 마지막까지 궁금했던 게 전 되게 소연이한테 불안했던 게 소연이가 맞을까봐 자꾸만 그렇게 조금 뭔가 도발적이면서도 굉장히 닫혀있는 그런 태세를 취하면서 누군가에게 계속 사람들이 되게 소연이한테 다들 막 짜증난다 그러고 막 왜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그런 역할에서 영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많이 불안했었는데 근데 영화가 되게 다른 뭔가 그런 가출팸 그런 분위기의 영화와 다르게 뭔가 물리적인 폭력 같은 게 굉장히 적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그게 제가 생각한 게 감독님이 영화를 만들 때 한 그런 폭력성의 절제랑 맞는 건지 아니면 저 혼자만의 착각인 건지 사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애들이 뭔가 그런 물리적 고통 때문에 내가 그런 안타까움이나 그런 게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 정신적인 되게 고독이나 그런 소외감 때문에 뭔가 그 아이들에게 감정 이입이 되고 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동정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가 참 궁금해서 네. 네.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시나리오 단계에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의 삶이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참담하기도 하고 참혹하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창작자, 영화를 찍는 사람으로서 이 장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겪는 문제들을 성정적으로 전시하는 유혹을 당한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랬을 때 결국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오래 걸렸던 것은 무엇을 찍지 말을까를 선택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지는 뭐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빼는 그런 장면들을 빼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저희 촬영 감독님과 저희 팀의 촬영 방식도 관련이 있었던 게 저희는 이제 콘치도 있었겠지만 현장에서 동선 같은 것들과 리허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찍을 것들과 찍지 않을 것들을 결정했던 경우들이 많았어요. 뭐 환경 자체가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촬영장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제 촬영 감독님이 이제 장률 감독님과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런 촬영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랬을 때 훨씬 더 좋은 콘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동의를 했고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찍지 않은 장면 중에 하나가 야구 배트를 들고 가잖아요. 대포랑 정구가 사실은 아이들에게 린치를 당한 장면을 저희가 시나리오 단계는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장면을 저희가 리허설 비슷하게 해보고 그 공기를 이제 저희가 느껴보고 이거는 찍지 말아야겠다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조금씩 저희가 무언가를 이렇게 의논하고 결정하는 방식의 촬영이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찍지 말아야 되는가를 결정하게 됐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고민의 합의가 좀 이루어지는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이 거기에서 온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객분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더 강한 효과를 내는 장치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분 질문 받아볼까요? 일단 가까이 계신 분께 먼저 드릴까요?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되게
이전에 하셨던 질문이랑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었는데요. 그 박찬욱 감독님의 이야기를 빌려서 해보자면은 좋은 장면을 찍는 건 좋은데 좋지 않은 장면을 찍지 않는 게 좋은 영화다라는 인터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영화는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선정적인 상황은 나오는데 선정적인 장면은 안 나와요. 예를 들면은 지수가 그렇게 거의 그렇게 몸을 파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인이나 지수가 죽었던 장면, 뭐 아니면은 뭐 이제 병욱팸에 소연이 들어갔을 때 그 걔한테 맞았던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배제돼 있어서 되게 그런 쪽으로 그거를 되게 조심하시는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졌는데 유일하게 폭력이 짙게 나오는 부분이 그 병욱이 죽는 장면이에요. 삽으로 머리를 맞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보여주려고 의도된 촬영처럼 보였어요. 혹시 그것에 대한 의도가 그렇게 다 배제하셔놓고 그것을 병욱이 죽고 병욱을 불에 태우는 장면까지 그 장면까지 보여주신 이유는 뭔가 하고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저는 하물며 병욱이라는 인물에게도 연민이랄까요? 그런 감정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장면이 그렇게 연출됐던 것은 애신한테 원래부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죽음 이 영화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아이들이 이 죽음을 대응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이 이야기의 어떤 모티브가 됐던 것들은 가출을 해서 아이들이 모여 사는데 그 중에서 어떤 구성원이 집 안에서 죽게 됐을 때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듣고 거기에서 받았던 어떤 뭐 제 개인적인 충격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 어떤 좀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어떤 이 죽음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는 사실은 또 피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로 생각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런 모티브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어떤 생명이나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들도 제가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은 제가 또 깊이 한다고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장면이 좀 병욱이 같죠. 그래서 저는 좀 그래서 병욱이라는 인물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좀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소연이는 알 테지만 병욱이가 전사가 있었잖아요. 그 어머니랑 같이 졸업식에 찍은 사진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다 편집이 되고 이래서 더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어떤 식으로 보면 소연과 사실은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은 인물인데 사람을 곁에 두는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사랑을 받고 주는 방법을 모르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소연은 소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안으로 감추는 사람이고, 병욱은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전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옆에 어떤 영역을 확보한다고 할까요? 그런 식의 캐릭터의 느낌을 강하게 주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또 받아볼까요? 네. 캐릭터마다요. 저 실제 모델이 있는 캐릭터가 있는지 아니면 이제 취재 과정에서 찾지 못한 캐릭터가 이제 생각난 게 있어서 상상으로 추가된 게 있는지 그 각 캐릭터마다 그런 거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영화 샷들이 한 두 정도가 인상이 남았는데 굉장히 숨막힐 듯이 캐릭터를 타이트하게 찍는 그런 고정돼 있는 정지돼 있는 그런 샷 같은 거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그럼 그 두 가지 형식으로 많이 찍으신 게 좀 기억이 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찍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떨 때 어떻게 찍는다 그런 기준이 있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생각하는 동안 두 분이 좀 대답해 주세요. 혹시 각자 캐릭터에 레퍼런스가 있었는지? 네. 아니,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레퍼런스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떠올리는 인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의 사랑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의 그 극중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배역과 소연이라는 역할을 좀 연결시켰던 것 같고 지수라는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할 이름이 이제 기호라는 아이였는데 기호와 지수는 이제 동일 인물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게 계속 그냥 끌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했던 것 같고 혹시 뭐 있나요? 제인의 캐릭터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레퍼런스가 혹시 있었나요? 예, 그 존 카르치 감독님의 글로리아라는 영화에서 글로리아를 레퍼런스 삼았죠. 그 단편이라는 게 서울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편이요? 네. 어떤 기호. 아니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야기에서 저랑 주영이랑 둘 다 그 시나리오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저도 저랑 기호라는 이제 그런 단편 시나리오가 있었다면 그 역할의 연장선상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처음 들어서 좀 비밀이 많으세요. 비밀을 더 캐볼까요? 다른 분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컷 얘기 맞다. 아까 죄송합니다. 했잖아요. 네네. 네. 그것은 어떤 제인과 제인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의 구분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인이 존재하는 팸 안에서 좀 유독 타이트한 장면이 많은 것들은 그것이 좀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순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좀 클로즈 된다는 느낌 있잖아요. 가까이 이렇게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극대화시킨 연출이 필요했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흔들리거나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은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되게 편하지 않은 공간에서 느끼는 그 생경함과 또 거기에서 오는 그 생생함 같은 것들이 저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고 봐서 소연의 감정들이랑 좀 연결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초반에 이제 아이들이 막 술 먹고 지네들끼리 막 노는데 소연이가 혼자 남겨진 부분들이 저한테는 그런 어떤 촬영 기법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이번에는 이주영 배우님께서 한 분 관객분을 지목해 주실까요? 눈이 마주치셔가지고 두 번째 줄. 안녕하세요. 저 세 번째 봤는데 다 좀 진지한 질문 해주셔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지수는 2년 넘게 돈을 모았는데 이렇게 많이 모으지 못한 것 같아서 얼마 정도 모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모으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져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소연이가 받은 돈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빼먹었나 내신하는 거 지금 너무 적은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시네요. 그 액수에 대해서는 감독님 뭐 정확히 정해져 있진 않았었죠. 한 240만 정도 됐어요. 240이요? 예, 그리고 많지 않나요? 저한테만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나왔어요. 너무 많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열어봤을 때 5만 원짜리도 좀 빽빽하게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많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모으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아이들이 이렇게 뭐 아르바이트로 모으기에는 쉽지 않은 금액이기도 했고, 그리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는 저희가 뭐 돈을 따로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실제 돈을 네, 현금이었어요. 예, 주영 배우한테 드렸더니 주영 배우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면서 왜 자꾸 제가 들고 있어야 되냐고요. 이게. 그래서 돈 안 나올 때는
혹시 빼면 안 되냐고. 아니, 우리가 상관없다. 뭐 들고 있더라 했는데 되게 부담스러웠던 게 기억이 나네요. 혹시 잃어버리면 제가 다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 영화의 제작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 출연료보다 많았을지 그냥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넷이 나는 거 치고는 너무 적지 않냐 했을 때 넷이 n분의 1로 나는 게 아니죠. 저는 그냥 얘다 먹고 떨어져라 이 정도 그냥 약간의 버스비 정도로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친구 셋이 다 먹었겠죠 아마. 네.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질문 또 받아볼게요. 이번에는 이민지 배우님께서 관객 한 분을 지목을 해주실까요? 제가 드는 순간에를 못 봐가지고 저기 맨 끝줄에 앉아 계신 검은 옷인가요? 누구신 분? 방금 밑에 관객분께서 돈이 적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또 많게 느껴져가지고 근데 약간 돈이 많은데 이제 중간에 지수가 반항하는 장면이 막 밤에 문 두드리고 이 장면 하나 나오고 이제 좀 있다가 추락해서 이제 자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2년 동안 동생이랑 살려고 되게 악착같이 돈을 번 것 같은데 좀 쉽게 죽었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혹시 그 중간에 지수가 반항하는 장면이 좀 더 있다가 좀 혹시나 그것도 삭제된 장면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제 그 배우님들께 궁금한 게 이제 이민지 배우님이 이제 동생으로 나오시는데 이제 제가 부산에서 아마추어 연극 집단 하고 있는데 이제 같이 연기하는 누나가 지난번 연극에서 나이가 그 동생보다 더 나이가 어린 역할로 나왔었는데 그 동생이 언니 역할을 하니까 좀 몰입이 덜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은 연기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몰입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누나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누나한테 도움이 일단 제 질문에 먼저 답하는 게 좀 더 낫겠죠? 제가 거기에 있던 모든 친구들보다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병욱이라는 친구가 꽤 어려요. 거의 막내에 가까운 친구인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도 딱히 막 언니라고 부르는 거에 딱히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내가 언니인데 왜 언니라고 불러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주영이는 모르겠지만 다른 친구들도 딱히 막 저를 동생처럼 대하는 거에 있어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냥 마냥 특히 병욱이라는 친구는 거의 초면에 반말을 할 정도로 누나 이러면서 누나 뭐 했어? 이런 식으로 막 지금도 반말을 하는데 딱히 그런 거에 뭐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그 친구들보다 어려 보여야 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었을 뿐이지 막 내가 어린 친구를 왜 막 그래야 돼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주연이는 어떻게? 글쎄 저도 근데 의외로 촬영하면서 뭐 언니를 동생으로 대하는 것에 대한 뭐 거부감이라든지 어렵다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거 그렇게 서로 오글거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왜였을까요? 글쎄요. 뭐지? 그리고 워낙 그 촬영 당시에 인지 언니 비주얼 자체가 진짜 애기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촬영장 가면은 진짜 어느 날 진짜 동생으로 착각될 정도의 비주얼이었기 때문에 딱히 그런 위화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맨날 감독님이랑 그러니까 소연에 대한 캐릭터 분석도 분석이지만 그것보다 민지 씨 애처럼 보여야 돼요. 민지 씨 애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민지 씨 애처럼 보여야 돼요. 그럼 애를 캐스팅하시지 왜? 네. 갑자기 또 무거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어떤 예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 친구한테도 예감은 존재했겠지만
아까도 이제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살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꼭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의 의도는 그러니까 연기하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 팀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의 어떤 감정이 이렇게 복잡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배우가 그렇게 연기를 해줘서 물론 이게 뭐 안전한 상황은 아니라고 분명히 본인도 생각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말했듯이 지수는 훨씬 더 강한 캐릭터고 강한 인물이고 또 의지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주영 배우님은 그 죽음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정말 중요했어요. 그렇게 관객분들이 느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수가 왜 이렇게 쉽게 죽어버리지? 라고 느끼는 게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감독님 말씀대로 이 영화상에서만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어린 지수 입장에서는 거의 죽음을 결심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일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기준을 세운 지수의 어떤 이제 지수의 기준으로서는 죽음을 결정할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이번에는 감독님께서 한번 지목해 주시죠. 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일단 그러니까 그 제인이 그 바닷가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인생은 불행의 연속인데 이제 행복이 뜨문뜨문 있다고 대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나중에 병행으로 가면은 이제 그렇게 행복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하지만 감독님이 이제 지브리 말씀하실 때 마지막 부분에서 엔딩 부분에서 이제 그 주인공에게 행복한 감정을 조금이라도 넣고 싶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좀 더 병편에서 없다가 이제 마지막 엔딩 부분에서 조금의 그런 행복감을 좀 더 부각을 하고 싶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영화상에서는 맨 마지막에 등장하지만 뭐 일단은 제가 시나리오를 쓴 순서도 그렇고 제 마음속에서 순서는 이 마지막 장면이 제일 먼저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쓸 때도 이 장면을 제일 먼저 시작을 쓰고 다음 장면들을 쓰기 시작한 것이라서 그랬을 때 저는 소연에게 행복한 그러니까 해피엔딩을 부여하면서 영화를 막을 내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소연이가 이제 쉼터 문을 닫고 나가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영화의 대답이 됐으면 하는 거였던 거죠. 그랬을 때 말하는 것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연이에게 분명히 이 기억 그리고 스쳤던 인연들을 통해서 소연이는 분명히 앞으로도 살아나갈 것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는 모르겠지만 6월대 매년 갈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길 바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이에게 좀 허황된 희망이나 뭐 행복을 부여하고 싶었던 방향이 아닌 거죠. 오히려 앞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뭐 그런 점들이 좀 고려된 장면이고 그리고 어떤 관객분들을 이제 소연이라는 인물을 본인과 연결시키시고 감상하시는 분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그렇게 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도 받아볼까요? 나란히 드셨는데 어떡하지? 일단은 네 좌측에 계신 분께 먼저 드리고 이어서 드릴게요.
영화 볼 때 제목을 먼저 보고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느낄 때는 주연 배우라고 말하면 좀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제인이라는 역할이 거의 주도해서 하는 영화는 아니라고 느껴졌는데 왜 제목을 특정 인물, 주인공 인물을 썼는지도 궁금하고 꿈에라는 게 앞에 붙은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이 제인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어떤 인물인지는 후반부의 마지막에 소연이랑 만났던 모습은 아마 실제 제인 모습과 되게 흡사했겠죠. 그랬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본 영화를 앞에 1시간 반 가까이 봤던 영화에서 봤던 제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에 대한 저는 생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그 제인이 이 모든 역할들의 어떤 모습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령 뭐 소연이가 봤던 지수의 모습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제인에게. 그리고 소연이가 짧게 얘기하지만 자신의 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하죠. 뭐 그런 모습들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제인이 여기서 꿈의 제인이라는 제목에서 제인은 어쩌면 소연이에게는 본인의 모습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오와 관련된 자신의 어떤 마음 같은 것들이 투영되어 있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소연이가 꿈꾸는 이상적인 인물일 수도 있고 이상적인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름 자체가 그렇게 제목에 넣었어요. 그래서 꿈의 제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 영화가 종국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좀 대답이 돼줬으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절망을 전시하는 영화가 아니길 바랬던 게 제일 컸던 거죠. 네. 이름은 왜 제인으로 지으셨어요? 부산영화제에서 처음 영화 틀고 첫날 나온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 듣네요. 그 질문을.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 제목이 헤이 제인이라는 제목의 영화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워낙에 오랫동안 좋아했어서 꼭 한번 이렇게 해야지 해서 네, 그렇게 개인적인 이유로 제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방금 질문하셨던 관객분은 영화를 딱 2번, 3번 정도만 더 봐주시면은 왜 꿈의 제인인지가 조금 명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복 관람을 추천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께 또 마이크 바로 드릴게요. 네. 네, 영화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 영화학도나 아니면 프로가 되지 못한 아마추어들이 가장 병적으로 기피하는 영화를 만들 때 기피하는 부분이 설명적인 대사나 나레이션이나 아니면 꿈이나 환상 같은 영화적 요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장편화할 때 그런 영화 전반에 다 까는 것에 대한 영화적 확신이 굉장히 있으신 것 같은 영화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최근에 그런 어떤 감상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어떤 영화적 취향이 거기에 좀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저는 이제 좀 일견촌스러운 면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상 없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영화라는 게 우습게도 연출에서 시작을 하고 연출에서 끝나는 일이지만 배우가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배우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이 영화를 찍기 전에도 제가 습작들을 찍었을 때 가장 크게 변화가 있는 것에서는 저의 노력보다 훨씬 더 좋은 배우들이 좋은 배우를 만났을 때 훨씬 더 좋은 작업이 되는 것들, 제가 어떻게 저의 영역을 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캐릭터에 공을 들이고 배우분들을 만나는 일에 공을 들이면은 그 영화가 어떻게 어떤 매피를 가지고 있는가가 그렇게
이 영화의 뭐 어떤 운명을 결정지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 대신 뭐 그러면은 그렇기 위해서는 좋은 배우분들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이야기적인 목표가 있는 이야기에 이제 배우들이 좋은 배우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전 작품의 어떤 서울집이라는 작품에서 박주희 배우와 김창완 배우가 작업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느낀 부분이라서 사실은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행해왔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헉,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일단은 가까이 계신 모자 쓰신 분께 먼저 드릴까봐요. 네. 저는 영화를 짝수로 봤는데 처음에 소연이 대사가 제가 첫 번째로 배운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소연이가 뭔가 말을 할 때마다 야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정말 하는 건지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여러 번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거짓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쉼터 천장에 마우스 숨기면서 버리기 아까워서 넣어놨다고 하는데 이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궁금하고, 그 비슷한 맥락에서 편지를 또 그 천장에 넣어놓는데 또 정말 버리기 아까워서 넣어놓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가 있어서 굳이 그 천장에 올려놓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민지 배우님 해석을 들어볼까봐요. 저와 감독님의 해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경고. 뭐인지. 저는 정말 버리기 아까워서라기보다는 약간 추억 간직하는 느낌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놨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편지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 편지도 애가 하는 말이 약간 반어법처럼 들릴 때가 많거든요. 뭐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제발 좀 나에 대해서 궁금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편지를 넣는데 근데 또 막 아예 구석으로 확 넣진 않아요. 또 약간 또 누군가 이렇게 뒤지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위치에다가 갖다 놓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누군가가 발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뭐 소연과 비슷한 생각을, 그런 감정이나 그런 상황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또 나만의 어떤 비밀 장소를 갖고 싶고 뭔가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제 발견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장소에 넣어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말씀하신 부분이 왜 가장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시는 것이 제 의도와 좀 잘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믿지 못하는 말을 많이 하는 친구다라는 것들이 중요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말이,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좀 특별하지 않은 말들 중에 하나잖아요. 소연이 이 소연은 별로 필요하지 않는 말은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쓸데없는 말을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그 말이 좀 못 믿었게 보이게 원했고, 결국에는 그 장소를 정호와 같이 공유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소연이가 자신만 아는 공간일 수도 있고, 거기에 편지를 숨긴다는 것은 결국 아무도 볼 수 없다는 얘기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정호와 공유하는 공간이 아니라면 결국 거기에 편지를 둔다는 것이 결국 이 아이가 이 편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이 아이는 무슨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지와 좀 연결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의도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궁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아볼까요? 이주영 배우님, 어느 관객분 질문을 받아볼까요? 여기 네 번째 줄 힌트 입으신 분.
감사합니다. 저 두 가지가 궁금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독님이 인생을 원기둥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찍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랑 환상에 젖을 때 뭔가 구로 항상 표현이 되더라고요. 뭐 미러볼도 있고 뭐 이민지 배우님이 페레로 로쉐 그거 드실 때도 뭔가 행복에 대한 환상이 졌고 그래서 인생을 뭔가 원기둥으로 보시는데 구로 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불행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제 영화 감상평이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GV를 유튜브로 보다가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구교환 배우님이 프링글스를 되게 좋아하신대요. 근데 프링글스를 그때는 연출을 하실 때는 그게 프링글스 오리지널이 없었는데 구교환 배우님이 좋아하셔서 그냥 먹으면서 그 씬을 찍으셨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프링글스를 들은 채로 그 씬을 찍어야 뭔가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장면이 뭔가 의도가 된 것인지 구교환 배우님이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가 원기둥으로 이 영화를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장 잘 담은 장면이 이주영 배우님이 도미노 피자인지는 모르겠는데 피자집에서 동그라미 헬멧을 쓴 채로 마이쮸를 먹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뭔가 원기둥을 표현하는데 원이면서도 뭔가 긴질하지 않은 뭔가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생을 담는 장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종 배우님 그걸 찍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찍으셨나요? 설마 원기둥을 생각하셨던 걸까요? 원기둥도 프링글스 통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죠. 저 구교환 배우님 그게 정말 궁금해요. 죄송합니다. 프링글스는 일단 감독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한 가지는 제가 대답하고 한 가지는 주영 배우님께서 대답하실 텐데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가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그 장면이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많을 텐데 섭식 장애가 있는 제인이 정말 화려하게 뭔가를 맛있게 먹는 장면들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혹시 뭐 드시고 싶으세요? 했던 거죠. 구교환 배우님께 뭘 먹었으면 좋겠어요. 제인이 뭘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 했을 때 이제 얘기가 나온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과자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통의 색깔도 분명히 포함되고 그리고 과자의 모양, 원 기둥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자의 모양 같은 것들이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들과 일맥상통한 과자였잖아요. 그래서 최종 결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아마 구교환 배우가 프링글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애착이 없으셨다면 프링글스가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죠. 다른 동그란 과자가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그렇게 결정이 된. 그리고 헬멧의 비밀을 정말 한참 웃었네요. 사실 그 씬 같은 경우 피자 배달 가기 전에 이제 피자집 안에서 마이쮸를 뜯어먹는 그 씬은 저희가 촬영을 하고 나서 한참 뒤에 보충 촬영으로 찍었던 분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충 촬영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씬을 보충하게 될지 되게 궁금해했는데 찍는 게 그 씬이었어요. 바로 어떤 지수의 어떻게 보면 일터 정말 짧은 씬이지만 그 씬이랑 바로 뒤에 이어지는 소연과 함께 이제 오토바이 그거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왜 비밀로 해?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지금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영화 비밀로 하고 싶대.
왜? 그냥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얘기해볼까 했는데 그래서 잘 보면 제가 이제 그 영화를 찍고 제가 바로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짧았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더 그 피자집 안에서 헬멧을 쓰고 있었던 것도 있고 약간 그런 비하인드 같은 게 그 보충 촬영 장면에서 담겨져 있거든요. 네. 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보충 촬영을 한 장면들이 그 어차피 밝혀졌으니까 그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대로를 가는 장면이랑 다른 장면도 있는데 그건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그 장면에서도 그 헬멧을 쓴 이유가 촬영이 끝나고 꽤 긴 시간 이후에 보충 촬영을 하게 됐는데 거의 뭐 1년 그때 주영이가 머리를 잘랐고 저는 머리가 길었어요. 지금 그 약간 포스터 느낌처럼 저랑 주영이의 머리 스타일이 완전 반대가 돼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언니는 눈썹까지 염색을 했었어요. 네, 염색을 하는 네. 바람에 머리가 되게 밝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가려야 된다 해서 저희 둘 다 헬멧을 쓰고 절대 헬멧을 벗지 네, 않죠. 절대 헬멧을 벗지 않는다 해서 벗을 눈썹 법- 연색한 거를 어. 다시 검은 색깔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나올 정도로 약간 그런 외모적인 변화가 있었어가지고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네. 연차 관람을 이어가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네요. 그리고 지금 충격적이게도 1시간이 벌써 다 흘러버렸어요. 네, 저희가 지금 극장을 비워야 돼서 마지막으로 오늘 오신 관객분들께 큰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고 저희 자리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지 배우님 해주실까요? 일단 이렇게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보충 촬영 장면은 저희가 말한 장면 외에도 또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소연이에 대해서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오랜만에 주영이도 같이 함께하는 GV 자리여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요. 모두 마음속에 제인 하나씩 담아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제가 촬영 일정 때문에 정말 이 꿈의 제인이 처음 이제 관객분들한테 선보였던 게 작년 10월 구국제였는데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참여를 못했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관객분들 같이 만나서 인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요. 아직 극장에 며칠 더 걸려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그 얘기부터 하자면 저희 영화는 계속 갑니다. 네, 절대로 여러분들이 저희를 버리시지 않는 한 계속 갈 거고요. 이 영화에 대한 어떤 구조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그 컷을 갑자기 떠올리고 싶네요. 주영이가 옆에 있어서 그런데 한 이야기가 끝날 때 그 지수의 모습에서 페이드 아웃이 길게 들어가죠. 왜 소연이에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소연이에서 그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왜 그 소연이가 보고 있는 지수의 옆모습에서 약간 슬퍼 보이는 옆모습에서 왜 이야기가 끝났는지를 생각하시면 사실은 이야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아무튼 이렇게 소연이, 제인이, 지수 이렇게 역할들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말로 저희가 또 농담이 아니라 또 GV가 있고 계속 할 테니까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독님 그리고 두 배우님께 그리고 꿈의 제인에게도 계속해서 성원과 지지, 아낌없는 사랑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